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입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온 순달람인데요. 네,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튼 만큼 순달람도 좀 더 프레시한 내용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저번 주 FOMC 이후의 폭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까지의 힘들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긍정적인 희망들이 좀 쌓여가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마다의 차별화가 좀 확실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요, 제가 준비한 순위는 바로 FOMC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큰 상승을 기록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랐나라는 주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FOMC 직후 3일 동안 큰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그만큼 억눌려 왔었던 상승 폭발력을 내비친 것이다 보니까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S&P 500 기준 수익률 탑 10 여기 나와 있네요. 먼저 3일 동안 다 두 자릿수가 넘게들 올랐었고요. 태양광 종목인 엔페이즈 에너지와 솔라 엣지 같은 경우는 각각 31%, 21% 넘는 폭등을 기록을 했네요. 여기 3위에 있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도 친환경 그룹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도 좋았었지만 아무래도 저번 주에 있었던 미국의 친환경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감이 다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들의 상승에 기폭제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좋은 실적을 냈었던 치폴레와 그리고 여기 아마존 그리고 포드가 나란히 이렇게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이 당장 얼마나 좋았냐, 그렇다면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같은 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저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순위들에서만 끝내기는 좀 섭섭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스닥 지수도 준비를 같이 해봤습니다. 나스닥 100 기준 수익률 탑 10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또르르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2위에 있는 데이터독 DDOG 그 얼마 전 순달람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사이버 보안의 선두주자와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FOMC 직후에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빛을 보다 보니까 괜히 기분이 뿌듯하고 막 그렇네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마블 테크놀로지라든가 여기 그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반도체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4위에 테슬라도 있네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아까도 나왔고 여기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마존입니다. 3일 동안 무려 17.5%라는 빅테크답지 않은 아주 높은 상승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사실 1분기까지 실적 내용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요. 부진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리오프닝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팬데믹 수혜가 이제 거의 다 소멸했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함께 걱정하고 계시는 유류비 인상과 물류 차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내 월급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소비가 당연히 둔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들한테는 아주 보릿고개 같은 겁니다. 실제로 월마트와 쇼피파이는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며칠 전에 하기도 했었죠. 아마존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사실 기대보다는 이렇게 우려가 더 투자자들한테 컸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한 예상치가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똑똑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녹색 그래프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그런데 이전까지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색 영역이 좀 위로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과 동종업계의 종목들은 올해 주가가 어땠는지 제가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선이 아마존이고요. 녹색인 나스닥 100 지수이고 주황색 선이 애쉬, 그리고 빨간색이 이베이, 회색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가장 올해 주가 방어가 잘 되었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주가 하락기에는 가치주가 더 방어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성장주에 속하는 아마존의 경우에는 올해 20.5%라는 하락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라 바로 나스닥 100 지수가 여기 녹색인데 녹색을 소폭이나마 아웃퍼폼 더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를 밑돌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노란색 선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 100 지수의 성과를 앞질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분기점이 된 것은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대체 실적이 어땠었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환호하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은요, 아마존의 사업부별로 제가 이번 매출을 구분을 딱 때려본 겁니다. 전체 매출은 제일 아래 보시면 돼요. 1,212억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 그리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니었었습니다. 연간 성장률로 따졌을 때도 7% 정도의 성장에 그쳤었고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워낙 아마존의 2분기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낮았었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사업부별로 기록한 성장의 내용, 성장의 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아마존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나눈 숫자들을 봤을 때 결론은요. 본업인 온라인 쇼핑 빼고는 다 좋았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은 시장 예상치를 오히려 조금 밑돌았어요. 여기 연간 성장률도 4% 마이너스였었고요. 근데 그 나머지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았다는 말이고요. 특히 온라인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여기 제3자 판매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6%가량 더 높았었고요. 참고로 제3자 판매 서비스라는 것은 제3자 물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들 가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 그 물류와 배송을 아마존이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3자 물류가 마진이 오히려 본업인 온라인 쇼핑보다 더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간다는 것, 이 부분이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마존에 이게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5월 달에 제가 순달람에서 아마존에 대한 방송을 했었을 때 이런 쪽에다가 아마존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투자를 이미 크게 집행해놨다.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실적에서 보듯이 그 과실을 확실히 따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동력인 AWS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고 매출도 연간 20%가 넘는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광고 매출이라는 것은 대부분 미국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로 확장했을 때의 성장 여력은 더욱이 남아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장의 내용들이 너무 생각보다 괜찮았었다라는 게 최근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더 놀라운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예상보다 80% 이상 더 좋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익단에서 개선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바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28일에 제3자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5%나 인상을 했었고요. 이유는 역시 유류비 상승이 꼽혔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렇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존은 이 업계에서 입지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과는 좀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아마존의 임직원 숫자의 증감을 제가 일일이 찾아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힘들었어요. 지난번 순달람 방송 때 아마존의 임직원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 상반기에는 1분기 14,100 늘었었고 2분기에는 많이 줄었죠. 특히 2분기에 과잉 인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 10만 명가량을 줄이면서 비용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덕분에 예상보다 비용 개선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분기 좋은 건 알겠다. 3분기는 어떨까요?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마존이 내놓은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액은 최대 1,300억 달러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18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좀 아마존이 내놓은 수치가 좀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에는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내놨던 지표보다 실제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이죠.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그랬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적으로 비용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3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먼저 왼쪽 그래프는요. 미국에서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을 때 기준이 되는 소매 휘발유 가격인데요. 이 휘발유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아마존 입장에서는 유류비가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 휘발유 가격이 지난 6월 중순 갤런당 5.1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7월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4.4달러까지 한 15%가량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송 물류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3분기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존이 부담하는 비용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임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주식 보상 지출인데요. 주식 보상 지출, 영어로는 SBC라 그래요. 워낙 단기간에 빅테크로 성장한 기업이고 직원 숫자도 막 15만 명씩 되다 보니까 많잖아요. 이렇게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같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영업 비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주식 보상 비용은 아마존에게 있어서 계절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게 분기별 주식 보상 비용인데 빨간색마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빨간색이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2분기에 거의 항상 제일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지난 5년까지만 그렸는데 지난 10년으로 쭉 늘려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반기부터는 관련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아마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인 돈들로 뭐 클라우드라든가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 신규 런칭이라든가 이런 신성장 분야에 돈을 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미래에는 물류 비용이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이는 분야죠. 아마존은 계열사들로 리비안과 죽스를 갖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전기 트럭과 전기 밴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아마존이 최대 주주입니다. 또 죽스라는 기업은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서 이렇게 귀여운 토스트기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2년 전에 아마존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의 밴으로 점차 물류를 대체를 먼저 할 텐데 그렇다면 유류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전기차는 보통 유지비가 상당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까 또 핵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에다가 접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시내의 복잡한 환경에서는 좀 발전이 늦을지 몰라도 길이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접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트럭 드라이버들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구인난에다가 인건비 상승이 심한데 이런 것들로 향후에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두 가지로 커버를 할 수가 있으면 아마존에게는 핵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이런 계열사들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혁신과 실리를 다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더군다나 3분기의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이렇게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오는 9월에 유럽 지역들에서 제공되는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건 역시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고 또 3분기에 추가적인 마진 상승이 예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핵심 지역에서 연간 최대 43% 거의 절반가량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통 자신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9월 중에 가격 올린다고 했는데 9월 2일에 아마존 프라임에서 반지의 제왕 프리퀄 드라마가 출시됩니다. 시즌제 드라마고요. 한 편당
75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역대급 드라마입니다. 왕자의 게임보다 한 편당 제작비가 4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IP에다가 역대급 제작비를 들이부었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도 끄고 아마존은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보려고 아마존 프라임 가입해야 하나 싶은데요. 아마 여러 글로벌 팬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존의 구독 서비스는 계속해서 이런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아낀 효과는 더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구독하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하면은 미국의 요기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럽퍼브의 배달비가 1년간 무료가 됩니다. 배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좀 혜택 무시할 수 없이 크잖아요. 네, 배달비가 1년 동안 무료. 그래서인지 경쟁 상대인 도어대시는 영업 환경이 참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번 아마존 실적을 보고 느낀 건 또 다른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의 본업은 누가 뭐래도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잖아요. 그리고 그 본업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제껏 차지해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신성장 부분인 제3자 물류 서비스와 또 다른 핵심 성장 분야인 AWS 클라우드가 더 이상 변두리 역할이 아니게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두 신성장 부분의 매출 비중을 더해보면은 이제 본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커버렸습니다. 네, 변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업부별 매출을 그래서 제가 한번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부별 매출 한번 보시면요. 제3자 풀필먼트와 AWS 클라우드를 합산한 매출 점유율이 40%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그래요. 여기서 남색이 제3자 물류인 풀필먼트이고 하늘색이 AWS 클라우드인데요. 오른쪽으로 올수록 두 가지 영역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AWS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연간 33%가 넘게 성장을 했었으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신성장 분야가 본업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의 성질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특히 제3자 물류 서비스와 클라우드는 둘 다 본업인 온라인 쇼핑보다 마진이 더 높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이익률의 사업체로 변화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올라가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것은 아마존의 EV/EBITDA 기준 밸류에이션의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참고로 EV/EBITDA는 PER과 비슷한 밸류에이션 지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5년 동안의 그래프고요. EV/EBITDA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존의 5년 평균치는 21배, 여기 노란색 선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7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처럼 이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때는 5년 동안 단 2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2018년 말이었는데 이때는 미중 분쟁에다가 연준이 긴축도 한다고 하면서 지금처럼 막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시기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던 바로 그때였죠. 이런 두 과거들 사례 때보다 지금의 아마존의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신성장 영역들로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음표를 딱 하나 띄워드리면서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